네,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마약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인들, 정치인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투여했다라는 사건들이 이렇게 뉴스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너무 많은 이런 마약과 관련된 이슈거리들, 언론의 보도 같은 것들이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범죄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해요. 이렇게 방송사들마다 구체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방송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모방범죄가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마약 사건들이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마약 범죄들이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호기심으로라도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권유를 해서라도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약은 굉장히 좀 강한 처벌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마약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흔히 말하는 히로뽕이라고 하는 물질부터 대마, TV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포포를 맞고 잠에 들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마약의 종류와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우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이라는 표현보다는 마약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 마약류에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크게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때 마약은 양귀비나 아편, 코카잎과 같은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재배되는 물질 내지는 그걸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화학약품을 의미하고,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이나 내지 이 약물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말하고요. 대마는 대마초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마약 사건들은 크게 단순히 내가 소지하고 있거나 투약했는지와 관련된 사람들을 단순 투약범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실제 마약류를 판매했거나 아니면 판매를 알선한 사람들, 두 번째 유형이 조금 더 가중 처벌을 받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마약을 스스로 만들어냈거나, 즉 제조,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부터 이것을 유통해서 가지고 들어왔거나 수출입과 관련된 사람들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마약 사범과 관련된 총체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량 상습과 관련된 경우이고, 심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도 처해지니까 이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그렇게 형량이 약하지 않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는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도대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 마약 사범의 특성이 굉장히 비밀리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텔레그램이나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적이 좀 어려운 이 사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신고가 접수돼서 도대체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이루어지냐라고 보면, 사실 마약을 투여하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이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 한 명이 적발되면요, 그 사람에게 자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와 관련된 사람들을 얘기를 해줘라. 그래야지만 사실 마약 사범을 전체적으로 검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 부분이 마약 사범의 경우에 형량을 낮게 해주는 감경 요소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범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줄 경우에는 형량을 낮추도록 되어 있어서, 내가 적발이 됐어요. 그럼 나 같이 마약을 했었던 사람들, 나한테 마약을 판매했었던 사람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는 참고인 조사식으로 이 진술에 등장한 사람들 조사하다가 나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 어떤 신고가 접수돼서 예를 들어 어떤 클럽이나 어떤 가정집을 이렇게 급습해가지고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해요. 다만 이렇게 현장을 사실 이제 적발했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서는 영장이 없더라도 이 가담한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요. 이 당시에 놓여 있었던 환각물질이나 마약, 주사기 이런 것들을 다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영장은 사후에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관련된 증거 물품들을 안 주고 수사를 방해하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마약을 처음으로 투약을 한 사람들은 일회성으로 단순 투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 환각 상태를 경험하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약사범에 대한 네트워크에 본인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약을 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백하게 됩니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반대로 상습범 같은 경우 이 마약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투약 횟수가 많은 사람들은 이때 내가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효과가 나는 거죠. 오히려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선에서 빠져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단순 투약범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서 징역을 가는 이런 모순점이 나타나는 게 사실 이 마약사범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상습범 같은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이 최근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보더라도 이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경 구체적인 장소 어디에서 어떤 마약을 투여했다라는 내용을 써야 돼요. 이런 걸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사실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통해서도 음성인지 양성인지 정도를 밝혀낼 수 있고, 대략적으로 몇 달 전쯤에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도이지 내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단순히 자백을 받아내는 형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마약 수사의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고, 실제는 마약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무죄나 공소기각을 받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어서 이게 이제 검찰에서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사실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약사범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걸 마련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변호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출석 요구를 받으신 분들이거나 수사에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은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고요. 이제 내가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뭐 언제까지 나오세요라고 하면 변호사 대동해서 가겠죠. 자, 이때 이루어지는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변 검사, 두 번째는 모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TV에서도 보시면 뭐 완전히 막 온몸을 다 탈색하고 아니면은 제모한 다음에 이 경찰 조사에 가는 내용들을 좀 접해보셨을 건데, 이런 형태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겠죠. 물론 당연히 지금 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는데 머리를 다 탈색하고요, 아니면 다 제모하거나, 특히 이제 머리 같은 경우에도 완전 삭발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강하게 의심받는 건 사실이에요. 마약을 투여했을 걸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는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모발 검사나 소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변 검사랑 모발 검사를 했을 때 마약이 발견됐다, 즉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해당 검사와 관련된 이 전문 서적을 살펴보면 투여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소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투약 후 한 3일에서 5일 사이에만 검출이 되고, 이제 누적되어 있는 상습 투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모발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이 모발에서 자라나는 때까지가 필요하고 모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보통은 투약 후 20일이 지나야지만 모발에서 검출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문제가 또 생길까요? 소변 검사에서도 나오지 않은 열흘에서 한 20일 사이에 경찰 조사에 출석해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검사로 발견될 수 있는 시간도 지났고 모발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오히려 두 개의 검사가 음성이 나오는 때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거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 사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요, 소변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모발에서만 이 양성 반응이 나오는 때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때 내가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냐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냐가 가장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소사실의 특정 부분과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결국에는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게 실제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실제 판단에 앞서서 절차적인 부분이 준수가 매우 필요하다는 건데, 공소장이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에서는 무죄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동안 30번을 했어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쓸 수는 없고요,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어디에서 1회 이렇게 하면 하나의 마약 투여당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고, 뭐 10번 투여를 했으면 10개의 마약사범이 성립하는데, 모발 검사에서 발견되는 양성의 결과만으로는
그 시기를 모두 특정할 수가 없어서 범죄의 특성상 개별적으로 다 처벌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개나 두 개의 특정이 되는, 즉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한 가장 마지막에 투여겠죠. 증거가 명확한. 그러니까 요 한 가지의 범죄로만 처벌받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처벌의 필요성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자체도 어려운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이라는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마약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긴급체포돼서 내지는 현행범체포돼서 구속되어 있지 않은 이런 예외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요, 대부분은 탈색하시고 오셔요. 그리고 이분들은 소변검사로는 이제 발견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늦췄고 이미 모발 검사에서만 양성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변호할지를 제가 여기에서 공개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거는 변호사가 증거를 마치 은닉하는 거를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어떻게 조력을 받아야 되는지를 유선 상담 내지는 방문 상담으로 요청하셨을 때 제가 그 방향성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약사범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양성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마치 마약사범을 무조건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